파트 3, 2단계 위대함의 장벽. 챕터 4, 두려움 1, 실패. 사라 블레이클리는 불만이 많은 소비자였다. 그녀는 겉으로 비치지 않으면서 몸매가 예쁘게 보이는 두껍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속옷을 원했다. 사실 모든 것은 내 엉덩이에서 시작되었다. 흰 바지 안에 무슨 속옷을 입어야 할지 난감했다. 그녀는 시중에 파는 컨트롤톱 팬티 스타킹의 다리 부분을 가위로 잘라 샘플을 만들었다. 혁신적인 속옷 브랜드 스팽스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탄생했다. 스팽스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 사라는 20대 후반이었다. 디즈니 월드에서 잠시 일했다가 방문 판매로 팩스를 파는 일을 7년 동안 하고 있었다. 사업 경력은 전혀 없었다. 투자할 자본도 많지 않았다. 양말 공장들과도 전혀 인연이 없었다. 그녀는 몇몇 사업가로부터 사업은 전쟁이니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녀는 전쟁터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그저 같은 여자들을 돕고 싶을 뿐이었다. 실패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지만 사라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무기를 갖고 있었다. 어렸을 때 가족들과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 아버지는 사라와 그녀의 오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너희들 오늘 어떤 실패를 했니? 아버지는 숨겨진 선물, 즉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적어보라고 했다. 자녀 교육서에서 권장할 만한 대화 주제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질문 덕분에 사라는 실패를 소중하게 여기고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오히려 실망했다. 덕분에 사라는 실패를 다르게 정의하고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나에게 실패는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닌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었어요. 실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패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임을 깨달으면 인생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라는 2년 동안 수십 개의 양말 제조업체로부터 거절당했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특허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서점에서 책을 찾아가며 특허 계약서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백화점들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면서 그녀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가 브랜드의 이름을 스팽스라고 지은 것은 KS를 X로 바꾸면 상표 등록과 마케팅이 더 쉬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변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직감을 믿고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갔다. 그녀의 믿음대로라면 스팽스를 론칭하지 않는 것이 곧 실패였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였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2021년 10월 사라가 키운 혁신적인 체형 보종 속옷 전문 기업의 가치는 12억 달러나 되었다. 현재 시장에는 비슷한 제품을 파는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를 쓰러뜨리지 않았다. 도전하지 않을 때의 두려움이 더 컸다. 사라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꿈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결단력과 도전에 대한 의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굴욕에 대한 두려움이죠.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무척 재미있는 일이더군요. 도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당신에게 위대한 이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내가 팟캐스트에서 맨 마지막에 모든 게스트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사라에게도 예외 없이 그 질문을 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위대함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위대함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도전하고 주어진 삶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인생은 연극 리허설이 아니니까요. 실패의 재미있는 점. 실패는 참 재미있는 녀석이다. 물론 모두 실패를 껄껄 웃음이나 배꼽 빠질 듯한 박장대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럴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실패는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하나도 재미있지 않다. 실패를 일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은 없다. 실패는 참 재미있는 녀석이다. 실패는 우리가 꽤 잘하고 자주 하는 일인데도 우리는 실패를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심지어 실패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실패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실패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가 없으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가 없으면 우리는 더 나아지거나 더 강해질 수 없다. 실패를 숨기거나 못 본 채 하거나 낭비하면 안 된다. 실패는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미국 작가 로버트 그린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패를 피할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이 두 가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우리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에 계속 발목을 붙잡히고 실패의 고통을 피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둘째, 불안을 동기부여로 삼아 최선을 다함으로써 실패를 피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사라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제대로 이용하기만 하면 끈기와 임기응변 능력을 길러주고 혁신의 연료가 된다. 의심 다이어그램. 웬디 스즈키 박사는 저서 좋은 불안에서 발표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안, 일반적인 불안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불안에 관해 설명한다. 이 불안들이 강박증 수준으로 이어지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거기에 팬데믹이나 삶의 온갖 불확실성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널리고 널렸다. 나는 가끔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자기의심과 싸워야 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이었다. 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똑똑하지 않고 너무 어리고 관계도 충분하지 않았다. 재능도 부족했다. 다른 사람들마저도 내가 의미 있는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자기의심은 꿈을 죽인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의미 있는 사명을 위해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대개 세 가지의 가장 큰 두려움에서 나온다. 내가 의심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두려움에 대한 생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사라 제이크스 로버츠는 저서 여자는 진화한다에서 개인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두려움은 마치 강압적인 파트너처럼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지시한다. 두려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온다. 두려움은 실제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척한다. 그래서 사라는 우리가 두려움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결별해야 하는 첫 번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디폴트 모드. 미국의 작가이자 자기계발 분야의 강연자 댄 밀먼은 청중에게 실패를 두려워한 적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에 따르면 언제나 80% 이상이 손을 든다. 내가 관객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한다. 댄이 말했듯이 자기의심은 삶의 목적을 방해한다. 댄은 자기의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정에서 마주칠 문제가 아니라 목적, 즉 의미 있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도 그것이 진실임을 깨우쳤다. 나는 프로 운동선수로 뛸 때 실패가 성공을 향한 여정의 일부라고 배웠다. 공을 잡는 방법을 배울 때는 실패를 겪기 마련이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조종하면 된다. 실수하면 깨달음을 얻고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나에게 실패는 연습의 일부분이었고 실력을 가다듬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운동선수일 때는 실패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감정적, 정신적으로 꼭 필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가 단번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당연하다. 모든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수없이 비틀거리며 넘어진다. 하지만 아이가 절대로 걷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일어나 다시 도전하도록 격려해준다. 다시 시도하지 않는 것만이 성공을 가로막는 유일한 방해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커지게 내버려둔다. 실패와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다. 캐나다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은 말한다.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기본 모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두려움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방법도 효과적이지 않다. 피터스는 이렇게 말한다. 두려움의 대상에 노출될수록 그것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다. 토스트 마스터즈에 들어가 매주 작은 규모의 청중에게 연설하기 시작하면서 편해졌다. 그리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강연하면서 많은 돈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아주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절대로. 강연 일정이 잡힐 때마다 내가 무대에서 어떻게 보일지 두려웠다. 말 실수할까봐, 사람들의 비웃음에 창피당하고 당황스러울까봐 걱정스러웠다. 무대로 가는 길에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말을 더듬다가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질까봐 걱정스러웠다. 큰 행사를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코치 중 한 명인 크리스 리에게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그 두려움이 전부 나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머릿속에서 실행되고 있는 각본을 뒤집으라고 조언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목적으로 초점이 향하면 어떨까? 나는 왜 강연하는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청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초점이 옮겨가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크리스는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라고 부르게 된 기법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할 말을 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당황스러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대에서 뛰어내릴지도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마 다들 비웃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처박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지. 나는 크리스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결국 나는 괜찮아질 것이고 스팽스의 설립자 사라 브레이클리의 말처럼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하나 생길 것이다. 그러니 불안은 모두 건너뛰고 처음부터 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그 깨달음 이후 큰 변화가 찾아왔다. 나는 티켓 거래 플랫폼 스타퍼브의 회장 스킨더싱 캐시디가 선택 이후의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의 힘을 깨달았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목적에 집중하자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은 무의미해졌다. 실패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일반적으로 두려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위험한 것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다.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럴 때 투쟁, 도피, 본능은 우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상처 입은 두려움인데 감정적으로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를 가로막아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방해한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과거에서 살아가게 한다. 실질적인 위험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이다. 보통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에 속한다. 뭔가에 실패하면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대개 그런 일은 거의 드물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이다. 실패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심지어 비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을 깨우치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다음번에는 더 낫고 어쩌면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로버트 그린은 권력의 법칙이 큰 인기를 끈 후 획기적인 성공을 확신하고 새로운 책을 썼다. 그런데 1년 동안 공들여 쓴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지만 퇴짜 맞고 말았다. 로버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출판사는 독자들은 로버트의 생각에 더 관심을 있는데 그가 래퍼 50센트와 협업한 바람에 그의 관점보다는 50센트의 관점이 두드러진 책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피드백을 해주었다. 하지만 로버트는 포기하지 않았고 실패해서 배움을 얻는 쪽을 선택했다. 그는 피드백을 가슴에 새기고 8개월 동안 다시 글을 써서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다. 로버트 그린과 50센트가 쓴 책 50번째 법칙은 역시나 큰 성공을 거두었다. 로버트가 나에게 말했듯이 그는 실패를 방향을 바꾸거나 자신을 개선하는 기회로 보는 법을 배웠다. 그는 혼란에 빠진 삶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18년에 그가 뇌졸중을 앓으면서 몸의 거의 절반이 기능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을 축복이라고 부른다. 어떤 날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패배와 실패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실패는 당신에게 한계를 가르쳐 주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죠.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이런 태도로 거센 영향력을 일으킬 또 다른 책을 쓰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성공은 그렇게 많은 성찰을 가져오지 않는다. 실패야말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다. 사라 제이크스 로버츠는 우리가 실패한 후 포기하는 이유는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더 어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고 말한다. 자신의 가치가 특정한 결과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버리면 실패에서 자유롭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위대해질 수 있다. 댄 민멀도 실패는 배움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본보기이다. 그는 60세의 나이에 외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외발 자전거를 빌려준 친구가 지혜로운 조언도 해주었다. 테니스 코트에서 연습하라고. 댄은 헬멧을 쓰고 외발 자전거에 올랐다. 긴장한 상태로 테니스 코트의 체인 링크 울타리를 꽉 잡았다. 페달을 밟자마자 외발 자전거가 앞으로 튀어나갔고 그는 울타리를 붙잡고 매달린 상태가 되었다. 그 후로도 계속 실패만 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연습한 끝에 페달을 6번 밟은 후에 자전거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되었다. 2주 후에는 페달을 12번 밟았다.
3주차에는 무려 팔자 모양으로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경험은 그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첫째, 습관을 바꾸든 외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든 처음에는 뭐든지 어려운 법이다. 둘째,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날들도 있다. 오늘 순조로워도 내일은 엉망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지를 꺾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패턴을 발견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날은 반드시 힘들고 엉망진창인 날, 바로 그 다음에 온다는 것을. 그 엉망진창인 날에 배움이 이루어진 것이다. 실패한 후 실패에서 빠져나오려는 투쟁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더 강하고 현명해진다. 때는 이런 패턴이 다른 삶의 기술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점점 나빠지고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뿐입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 항상 잘할 수는 없다. 2009년에 라이언 서엔트는 뉴욕시에서 일하는 신출내기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그가 초기에 만난 고객 중에 웨스트 빌리지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는 여성이 있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두둑한 중개 수수료로 한동안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라이언은 뉴욕 출신이 아니고 GPS도 없었다. 고객을 차에 태우고 아파트를 보러 간 아침,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다. 결국 그날 라이언은 고객으로부터 이 분야에서 일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뼈아픈 사건이었다. 라이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어떤 분야에 얼마나 오래 몸담았든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난간에 부딪혀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이언은 자신이 일을 처리한 방식을 똑바로 돌아보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동네를 미리 조사했어야 했다. 일찍 일어나 미리 길을 익혀두어야 했다. 그때 그는 결심했다. 비록 뉴욕 출신도 아니고 인맥도 넓지 않은 데다 부동산 중개인처럼 보이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국인 고객이 찾아왔다. 라이언은 자기 의심을 버리고 실패에서 얻은 교훈으로 중개인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결국 그는 고객에게 21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팔아 2만 4천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이언은 실패로부터 배움을 얻을 의지만 있다면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이 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분명하게 말하겠다. 사라 제이크스 로버츠의 말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결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두려움과 헤어진다고 앞으로 그 두려움을 두 번 다시 겪는 일이 없으리라는 뜻도 아니다. 살아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 완전한 의심에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다. 반대쪽 끄트머리로 가야 하니 좀처럼 선택을 내리기가 힘들 것이다. 도약을 미루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마스터가 되고 싶다면 사라의 말처럼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목표가 숙달이라면 실패가 그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스터가 되고 싶다면 실패를 돌아보고 지혜를 뽑아내고 다음 시도에 적용하세요. 결국 당신의 목표는 숙달이니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내가 충분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사라는 그것을 내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부족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든다. 의미 있는 사명을 절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위험 감수의 방정식. 실패는 확률이 워낙 높으므로 실패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최고의 운동선수들,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가들, 또는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다. 인도 출신의 배우이자 모델, 가수이며 2000년 미스월드 우승자 프리앙카 초프라 조나스는 실패를 피하려 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세상에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녀의 말처럼 처음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실패는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그것이 훨씬 더 큰 위험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습관이 길러지면 다양성이 늘어나고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아는 것만 고수하면 당신의 운명은 얼마 되지 않는 기술과 기회 외에 좌지우지된다. 나는 프리앙카의 말에 담긴 강력한 핵심이 마음에 든다.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그런데 당신이라고 다르겠는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실패 상태를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배우 에단 셔플리가 체중을 감량한 사형은 매우 큰 영감을 준다. 그는 무려 250파운드 이상을 감량했다. 하지만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변화의 필요성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신체 활동을 즐기는 여성과 핑크빛 기류를 형성한 후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었다. 에다는 사실 두려웠다. 자기 삶이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여자친구에게 계획을 말하고 만약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두려웠다. 하지만 에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건강해지기 위한 신체적 변화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활용했다. 두려움에 얼어붙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킨더스인 캐시디는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것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위험 감수 방정식이라는 기법을 추천한다. 그녀는 두려운 결정을 머릿속으로 실행해 보라고 한다.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실패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선택이 단 하나뿐이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큰 위험 감수의 결과는 무조건 큰 보상이나 큰 손실 둘 중 하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선택에 너무 큰 부담이 따른다. 다양한 여정이 가능하다. 모든 선택을 통해 우리는 성공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발견한다. 스킨더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크거나 작은 가능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끊임없는 선택과 위험 감수의 달인이다. 고통이 길을 알려준다. 레이 달리오도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우리를 현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실패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는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5번째로 중요한 민간기업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이자 공동회장 및 공동 최초 투자 책임자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는 세계 69번째의 부자로 2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와이어드지는 그를 투자 부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렀고 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다시 말하자면 성공에 대해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레이는 투자 부분에 몸담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손실을 겪었다. 1981년에 그는 은행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준 결과로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측했다. 멕시코가 1982년에 채무 불이행을 일으켜 그의 예측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그에게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그는 불황이 멀지 않았다는 두 번째 예측을 했다. 하지만 부채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시장은 호전되었다. 그가 시장 하향 곡선의 시작이라고 예측한 지점은 상승하기 위한 하락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계산착오 때문에 자기 돈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돈도 잃었다. 생활비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4,000달러를 빌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레이는 이 실패를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대담함과 신중함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에 대한 성찰함으로써 성장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기 전에 더 철저하게 예측을 시험하는 법을 배웠다. 그 변화 이후로 레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 덕분에 가능한 성공이었다. 레이에 따르면 현실은 당신이 실패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계속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이해하고 실패를 대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비상시를 위한 예외. 실패가 불가피하다면 왜 꼭 실패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위대함으로 가는 여정에서 실패를 허락한다면 어떨까?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교수 마리사 샤리프는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순간이라는 것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영감을 얻었다. 이 순간은 바람직한 방향에서 살짝 멀어질 때, 목표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찾아온다. 예를 들어 하루에 총 1,500칼로리를 섭취하는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목요일 아침에는 직장에서 도넛을 먹고 말았다. 도넛 하나를 먹어버린 작은 실패가 연쇄 효과를 일으켜 남은 일주일 내내 저녁에 피자와 감자칩을 먹게 된다. 에라 모르겠다. 이미 실패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한 대로 평일에 매일 운동하되 비상시를 위해 2번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운동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날을 대비한 것이었다. 이 구조는 그녀가 긴장의 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하루 운동을 빼먹었다고 더 큰 목표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남은 일주일 내내 운동하지 않는 대신 예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상시를 위한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큰 목표를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 KT 밀크먼은 실패에서 회복하는 기술이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영구적인 실패를 피하기 위한 대비책과 대비책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대함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 팁. 위대함을 위한 연습 과제. 이 섹션의 끝부분에서 당신이 위대함으로 가는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포괄적인 위대함 바꾸기 도구 키트를 제공하겠다. 우선 지금은 간단한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고군분투하는가? 그 두려움이 의미 있는 사명을 진심으로 추구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었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에 적어보자. 이 섹션의 끝부분에 수록된 두려움 바꾸기 도구 키트의 연습법을 이용해 두려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이겨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챕터 5 두려움 2 성공 제이미 컨 리만은 어릴 때부터 뷰티 산업을 사랑했다. 그녀는 잡지를 파고들었고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대표하는 고운 피부와 날씬한 몸매를 가진 모델들을 동경했다. 제이미는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를 받았다. 사랑받으려면 자신도 그런 외모를 가져야 한다고. 제이미는 이야기에 대한 사랑 덕분에 대중과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뉴스 앵커가 되었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동경한 이상적인 외모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의 피부에 붉고 오돌토돌한 두드러기 같은 것이 생겼다. 얼굴에 나타난 경악스러운 변화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생방송 도중 프로듀서가 그녀에게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말했을 때였다. 이어피스에서 얼굴에 뭐 묻었어요. 닦아요. 라는 말이 들렸다. 하지만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제이미는 자신이 주사라는 피부질환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굴의 붉은 좁쌀을 가리려고 싼 화장품부터 엄청나게 비싼 화장품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머지않아 시청자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직장을 잃었다. 제이미는 힘들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의 관점을 나누어 주었다.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지만 그때의 좌절은 앞날을 위한 준비였다. 해결책을 찾아 온갖 브랜드의 화장품과 씨름하고 실망하면서 그녀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궁금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제품이 없을까? 왜 나처럼 생긴 모델은 없을까? 그 다음에 그녀는 매우 용감하게 행동했다.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꿈의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피부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품 사업을 구상했다. 계획에 따라 IT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효과가 입증되었는데도 그녀가 동경한 화장품 업체들은 그녀의 제품을 퇴짜 놓았다.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를 합쳐서 잔액이 $1,000가 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이미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업계획과 제품, 예산, 전체적인 비전을 훌륭하게 밝혔다. 투자자들 앞에 선 그녀는 이제야 마침내 제대로 된 마케팅에 필요한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확신했다. 이렇게 멋진 제품을 만든 것을 축하합니다. 정말 멋진 제품이군요. 투자자 제프가 말했다. 제이미는 드디어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제품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IT 코스메틱에 투자하지 못할 것 같군요. 믿을 수 없었다. 투자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피드백이라도 받고 싶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쓰디쓴 질문을 던졌다. 이유를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투자자는 불과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훑어보았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제이미는 잔뜩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당신 같은 몸매에 그만큼 몸무게가 나가는 여성이 만든 화장품을 살 것 같지 않군요. 제이미는 너무도 큰 충격에 정신이 멍해진 상태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차 안에서 울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동기부여를 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렸다. 그녀의 외모가 방해물이라는 그 남자의 말은 그녀의 사업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도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강요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휘둘린 것이었다. 그녀의 과거 경험, 사회의 비현실적인 기준과 자신을 비교한 시간, 피부 질환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의심이 합쳐져서 세상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이미 있는 사명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사람들을 위한 뷰티 브랜드를 만들 것이다. 광고에서 모든 연령대와 피부 유형, 성 표현을 보여줄 것이다.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소녀들과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는 성인들을 위해 미의 기준을 바꿀 것이다. 제이미는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이 활활 타올랐고 IT 코스메틱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시련도 찾아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성공을 위한 도전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두려운 시련이었다. 제이미는 거의 10년 동안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느라 친구나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마침내 성공은 했지만 건강에 나쁘고 지속하기도 힘든 성공이었다. 제이미가 그렇게 무리하면서 일한 이유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언제 바닥을 칠지 몰랐기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화장품 대기업 로레알이 제이미가 키워온 혁신적인 브랜드에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그때였다. IT 코스메틱을 1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갑자기 그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로레알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기업 상장을 선택할지. 로레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처음에 힘들게 고생하며 사업을 키울 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금액의 돈을 벌 수 있다. 기업 상장을 선택하면 회사 운영권을 손에 쥐고 지칠 때까지 계속 일을 할 것이다. 제이미는 뉴스 앵커를 그만두었을 때처럼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성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성공을 쫓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녀는 IT 코스메틱을 매각하고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후 제이미는 일주일에 20시간씩 행복하게 일하면서 다른 위대한 기회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책 Believe It을 출간했고 그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좌절이 아니라 준비.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다. 실패는 위대함의 반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심 다이어그램에는 첫 번째 두려움과 달리 언뜻 잘 이해되지 않는 두 번째 두려움이 있다. 바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처음에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 성공 아닌가? 성공이 결승선이라면 달리는 것 자체는 쉬울 수 있다.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기업을 계속 성장시킬 것인가? 언론이나 대중의 스포트라이트에 대처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보처럼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돈도 뺏기면 어쩔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스멀스멀 의심이 기어나와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 어떻게 하면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압박과 스포트라이트를 견딜 수 있을까? 성공을 거둔 후에도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쩌지? 내가 부족해서 계속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들은 타당하지만 당신의 앞을 가로막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위대해지지도 못하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이바지하지도 못한다. 나는 성공을 거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자기를 1에서 10까지 평가해달라고 했다. 10은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성취감과 내면의 평화를 느낀다는 뜻이고 1은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두가 각자 평가한 숫자를 제시했다. 그 다음에는 성공과 명성을 얻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해 달라고 했다. 그들의 대답은 다 나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모두가 성공하기 전에 자신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성공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두 번째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과 결별해야 한다. 떠날 때를 알아라. 사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자 제이미는 가면 증후군에 빠졌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자기 의심 속에서도 그녀를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한 것은 자신을 초월하는 거대하고 의미 있는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그러나 성공한다고 자기 의심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한 이후에 그 자리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칠 때까지 능력을 증명하느라 했으므로 결국 자신에게 해롭다. 성공한 사람에게 매우 흔히 나타나는 가면 증후군은 그저 운으로 성공한 뿐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근시안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제이미가 그랬던 것처럼 성공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결핍의 사고방식은 위대함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려면 장기적인 성공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계획에는 자기에게 맞는 속도를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공은 인생의 편안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불편한 단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기여를 바꿔야 한다. 정신건강 전문가이자 인기 TV 프로그램 진행자 닥터필이 통찰을 나눠준다. 잘못된 꿈을 추구하는 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지요. 꿈이 바뀌었는데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닥터필은 기여를 바꿔야 하는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인기 TV 스타가 되기 전에 그는 심리상담 클리닉 2곳을 운영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더 이상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오면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새해 예약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더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본능 점검의 순간이라고 부른 그때 편안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성공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환자들에게 다른 곳을 소개해주고 상담소의 문을 닫는 쪽을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성공에 대한 그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필은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기여를 바꾸는 습관을 들였다. 그는 재판과학 분야의 CSI라는 회사도 설립했다. 그 회사는 재판 전략, 배심원 선정, 모의 재판, 그림자 배심원과 재판에 도움을 주었다. 그는 새로운 일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심지어 광우병에 걸린 소와 관련된 아마릴로 식품 명예훼손 소송에서 오프라 윈프리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15년 후 성공은 계속되었지만 또다시 꽉 막힌 기분을 느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을 고객으로 두었고 주요 영화 제작자 9곳이 내 고객이었어요. 포춘 선정 100대 기업의 절반을 상대했죠. 담배 소송, 유방 보형물 소송을 비롯해 굉장히 다양한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었죠. 그는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닥터 피를 만들었다. 그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제한하지 않은 덕분이었다. 그는 운명의 주도권을 직접 쥐었다. 위대함의 증표는 성공 자체가 최종 단계가 아님을 아는 것이다.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는 동안 성공에 대한 정의를 기꺼이 바꾸는 것이 위대함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위대함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위대함은 처음부터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며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긴장감이 느껴진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지만 언제나 그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상이 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위대함으로 나아가고 싶은 의지도 있을 수 없다. 위대함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디뎌야 가장 효과적이다. 개인 트레이너이자 어택 애슬레틱스 CEO인 팀 그로버는 NBA, NFL, MLB는 물론 올림픽 선수들까지 포함해 모든 스포츠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마이클 조던이 NBA 결승전에서 여러 번 우승을 거두었을 때 그의 트레이너였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트레이너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정해진 숫자의 단계를 찾으려고 하지만 성공에 대한 정의는 그 숫자가 무한함으로 성공으로 가는 단계도 무한하다고 말한다.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계를 올라가기만 해서도 안 돼요. 가끔은 기어가기도 해야 할 겁니다. 마침내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게 바뀌어버리고 다시 바닥에 있게 됩니다. 뭐야? 정상이 또 바닥이 됐어? 당신은 정상에 올라서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출발했던 곳을 뒤돌아보면 기분도 좋겠죠.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을 기대하는 순간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왔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한 곳이 시작인 거죠. 바로 그때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여정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 진실을 깨달으면 경계태세를 갖추고 성공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의심이 다시 시작되고 위대함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하라. 목표는 성공의 이정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나는 위대함 학교 팟캐스트를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다. 하지만 이 책을 쓰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막 시작한 것 같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말만 들어도 피곤할 것 같다면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만둔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위로가 된다. 처음부터 모든 기술을 다 갖추고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디딘 모든 걸음이 그 자체로 성공이 된다. 성공을 달성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답을 몰라도 된다. 그저 지금의 두려움을 밀어내고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나가면 된다. 진실은 이렇다. 당신은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위대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위대함에 이르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래서 에이미 커디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척하라는 말을 거부한다. 대신 그녀는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척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척하라는 당신이 진전성이 없고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다. 반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척하라는 스스로 원하는 버전의 나를 연습하면서 성장하고 또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에이미는 이것을 자신을 속여서 스스로 믿게 만들기라고 표현한다. 나는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가르치는데 사용하는 멋진 도구라고 부른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과 자기 확신으로 변할 때까지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하고 도전해야 한다. 이러한 틀 바꾸기는 가면증후군을 물리칠 때도 유용하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어도 당신은 지금 바로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성장을 추구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내가 되어야만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공을 즐길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진다. 다르게 생각하기. 오랫동안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갈 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성공으로 경계 태세가 허물어져서 이때 겪는 실패가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애플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다르게 생각하라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밥 딜런, 아멜리아 에어하트, 제인 구달,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무하마드 알리, 짐 헨스는 물론 게구리 커밋, 존 레논, 오노 요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파블로 피카소까지 창의적인 혁신가들의 강렬한 흑백 사진으로 이루어진 광고였다. 이들은 모두 다르게 생각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성공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당신도 그래야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앞에서 만난 제이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눈덩이가 불어나듯 점점 커진 성공은 그녀에게 자기 의심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위협했다. 그녀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끝없이 속도를 내야만 하는 투쟁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자신이 거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므로 언제까지나 주 100시간 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정에 믿음을 갖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 날까지 기다려도 큰일 나지 않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 매출을 10억 달러를 올리기 위해 꼭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할 필요는 없었어요. 팀 그로브는 성공 이후 루틴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의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기회로 바라보라고 제안했다. 두려움을 패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닌 승리라고 생각하라고 말이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마인드셋의 변화다. 두려움의 목표를 가로막으면 안 된다.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그렇다. 이기는 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한때 너무도 갈망했던 상황이 싫어질 수도 있다. 성공을 두려워하거나 최근에 거둔 성공에 오히려 분노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변화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닮고 싶은 사람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장담하건대 그들도 분명 당신과 똑같은 두려움과 몸부림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거나 위대함을 책임질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의심으로 흔들린다면 가장 쉬운 한 걸음을 내디뎌라. 자신이 이대로 충분하며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팁, 위대함에 다가가기. 앞에서 말했듯이 이 파트 끝부분에서 위대함으로 가는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행동을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두려움 바꾸기 도구 키트를 제공하겠다. 우선 지금은 간단한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고군분투하는가? 그 두려움이 의미 있는 사명을 진심으로 추구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었는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에 적어보자. 두려움 3. 타인의 시선 챕터 6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내가 남들보다 유난히 더 힘들게 싸워야만 했던 두려움이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다. 물론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다. 이 두려움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루어내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다. 내가 특히 어린 시절에 가장 치열하게 싸운 것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정말 좋다.
그들의 삶에 긴장감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물론 여러 면에서 좋은 태도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해로운 두려움을 가져온다. 나는 오랫동안 연인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판단과 실망이 두려워서 나 자신을 버렸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나의 핵심 가치를 어기고 넘고 싶지 않은 선을 넘었다.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었다. 현실을 인정하자. 사랑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사람은 서로 화학적으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적, 영적, 정신적으로 어긋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것은 최선의 길이 아니다. 상대방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려고 한 것이 내 실수였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해로운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나 자신의 단점을 마주하는 더 중요한 일도 있었다.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지지 않거나 실패하면 비판받을까봐 두려워서 침묵하거나 바운더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쁜 사람 또는 여인에게 상처 주는 남자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속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갔다. 게다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항상 져주고 양보하면서 관계를 이어갔다. 심리치료사는 내가 평화를 돈으로 사려고 애쓴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로 나는 꽃이나 선물을 준비해 연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사려고 했다. 하지만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의 비전, 가치관과 일치하는 바운더리를 설정해야 한다. 연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가족, 친구, 그 밖에 사랑하는 사람들 등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이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하고 진짜 나에게 100% 충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나에게서 벗어난 것처럼 느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대함을 추구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라고 격려하는 일생의 사명을 가진 자가 가장 친밀해야 할 연인과의 관계에서조차 진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니. 진정성의 부재가 자신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나 자신의 능력 10에서 6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기의심이 슬금슬금 돌아와 나를 애워쌌다. 스스로가 허용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더 끔찍한 기분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도 다 이해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연인과 헤어지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 순간에는 너무 큰일처럼 느껴지고 정말 힘들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고통스럽다.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을 벗어나 생각하기 어렵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쩌면 정말로 사실일 수도 있다. 이런 순간의 에고는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타인이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한다. 넌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넌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넌 실패를 두려워해. 넌 성공을 두려워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 하지만 에고는 풍요의 흐름을 막는다. 나는 그런 순간에 나중에 생각해보면 분명 후회할 거야 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법을 배웠다. 1년만 지나면 나는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더 강해져 있을 거야. 더 겸손해져 있을 거야. 6개월, 1년, 2년 후에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어차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때도 내 곁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 인생과 무관해져 있을 거야. 친구 로빈 샤르마는 에고의 나쁜 날은 영혼의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에고가 죽어야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에고에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만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억압하는 에고의 쇠사슬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을 가로막는다. 우리는 내가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그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당혹감을 느낄 일이 생기지 않을지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 왜 타인의 시선에 불안감을 느껴 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댄 밀먼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의 정체성 또는 실질적인 자기 가치까지도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댕가나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정의되는 것은 실수라는 점에 동의했다. 나아가 되는 우리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집중한다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는 이것을 견해라는 신이라고 부른다. 나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을 우상으로 받들고 매일 재단에 모셔놓고 숭배한다.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댄 길버트는 사람들을 휘청거리는 자와 지적하는 자로 나눈다. 휘청거리는 자는 링 또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자주 실패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난다. 교훈을 얻고 다시 시도한다. 반면 지적하는 자는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장에 나가 있는 이들을 조롱한다. 실제로 성취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편안한 자리에 앉아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의미 있는 도전을 하지 않으므로 경기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처럼 휘청거리지도 않는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판자는 중요하지 않다. 강한 사람이 비틀거리거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지적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며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얼룩진 사람,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야말로 중요한 사람이다. 실수와 부족함 없는 노력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 큰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 가치 있는 대의에 자신을 쏟아붓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들은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 크나큰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담대하게 도전하다 실패한 것이므로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정하고 소심하고 영혼 없는 자들은 절대로 그들을 대신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비판하는 자인 동시에 휘청거리는 자일 때가 많다. 비판은 치명적으로 느껴지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다. 감정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욕을 먹거나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사는 것에 삶의 방향이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 허락하지 마라. 주도권을 되찾아라. 나는 너무도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이 두려웠고 비판자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나에게 성공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런 연료와 에너지는 지속될 수 없다.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거나 원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안감으로 인해 목표를 성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5년, 10년 동안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이루었음에도 뿌듯함이 느껴지지 않고 30분만 지나면 다시 우울해질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친다. 도망치느라 정신이 팔려서 행동하지 않고 온갖 창의적인 변명을 하기 바쁘다. 예를 들어 내가 코칭을 맡은 고객은 강의에 등록하거나 학교에 돌아가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실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목표를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학위나 자격증을 받아도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그저 딴짓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은 실패할까봐, 실패해서 비난받을까봐 두려운 것이다. 나는 불안의 해부학을 쓴 엘렌 보라 박사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걱정하고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것을 거짓으로 예스하기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예시를 들었다. 상점에서 1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마주친다고 해보자. 상대방이 다음 주에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자고 제안한다. 당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들을 전부 떠올려보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선순위가 낮은 것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한다. 물론이지. 다음 주에 봐.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고 해. 제발 거절해. 라는 외침이 울려 퍼진다. 이것이 보라 박사가 말하는 거짓으로 예스하기다.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당신은 갑자기 약속을 어기거나 죄책감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기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지금 이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만 떠올릴 것이다. 결국 상대방에게 원망이 생긴다. 진심에 따라 거절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승낙했기 때문이다. 보라 박사는 그런 행동을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표현한다. 수년간 내 패턴이 그랬다. 그 패턴을 깨뜨리자 훨씬 자유로워져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나의 가치관에 충실하면서 의미 있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비판자들에 관한 진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당신이 소파에 널브러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한다. 꿈을 따라가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무엇을 해도 그들은 당신을 재단할 것이므로 그냥 꿈을 선택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
비판자들이 뭐라고 하든 경기장으로 나가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진실하면 거울을 바라볼 때 적어도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이다. 은퇴한 해군 특수부대 사령관 리치 디비니는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던진다. 대개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안다고 착각할 뿐이다. 보통은 전혀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리치에 따르면 우리가 남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뇌가 움직이는 원리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전뇌에 질문을 던집니다. 뇌는 즉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실험이 있어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30일 안에 수입을 2배로 늘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머리에 떠오르는 답을 전부 다 종이에 적으세요. 그러면 학생들의 답을 쭉 적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합니다. 답이 어떤 내용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몇 개나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3개, 4개, 5개 정도 됩니다. 7개, 8개를 쓰는 학생들도 가끔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내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내에 어떤 질문을 던지든 뇌는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잘못된 방법으로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것을 잘하지 못할까? 왜 이런 일이 항상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죠. 그러면 뇌가 그 질문들에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터무니없는 답이 나와요. 수입을 2배로 늘리는 방법에 대한 답만큼이나 터무니없죠. 다시 말해서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약점과 두려움에서 나온다. 뇌는 쉽게 생존 모드로 전환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투쟁 도피 반응이다. 뇌가 타인에 관해 내놓는 대답은 분명 터무니없는데도 그 순간에는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의 상상에 불과하다. 물론 진짜인 것도 있다. 종종 사람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나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이자 TV에 출연하는 전도사이며 작가인 조엘 오스티에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물었다. 그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모두가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교회가 점점 커지자 비판자들도 동시에 늘어났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아무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그들은 당신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의 레이스에 집중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차단하고 계속 달려가는 건 그게 제가 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지요.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감정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남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한 말,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 권모술수를 부린 직장 동료에게 쓰는 에너지 말입니다. 내 꿈과 목표를 위하면 이런 것들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당신에게는 비판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외가 없다. 비판자의 존재를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움츠러들지 벌떡 일어나 경기장으로 나가서 온 힘을 다해 싸울지 결정해야 한다. 실용적인 통찰. 누구나 견해가 있지만 모든 견해가 대처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프리앙카 초프라 조나스가 말해준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이 참 마음에 든다. 그녀는 인생은 당신의 여정이고 오로지 당신의 여정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 여정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정에 의존하면 그 여정은 길고 험난한 길이 된다. 프리앙카는 또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 대신 당신의 길을 정해주길 바란다면 그 길은 한 곳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덧붙인다. 내 안에서 혹은 나에게 중요한 일들을 통해 존재의 정당성을 찾거나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타인의 시선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 애정, 지원에 집중하고 비판자들은 무시하는 쪽을 선택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와 내가 세상에 임하지 않은 것에 느끼는 자부심처럼 큰 기쁨은 없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었다. 리치 디비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 삶의 질은 질문의 질과 비례합니다. 평소 떠올리는 질문이 대부분 부정적이라면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더 나은 질문을 한다면 삶의 질도 개선된다. 리치가 가장 먼저 떠올린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질문은 무엇인가?
직관에 반하거나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사고 과정이 멈추고 새로운 궤도가 만들어진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질문이든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질문이든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이든 더 나은 질문을 하는 것이 답이다. 뉴욕대학 신경과학센터의 신경과학 및 심리학 교수 웬디 스즈키 박사는 부정적인 생각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기 위해 기쁨 컨디셔닝이라는 방법을 쓴다. 그녀가 25년 동안 기억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면서 모은 지식을 전부 활용해 고안한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두려움 컨디셔닝의 직접적인 해독제이다. 기쁨 컨디셔닝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스즈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기쁨 컨디셔닝은 기억 저장소를 뒤져서 기쁘고 재미있는 일, 무엇이든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을 캐내어 의식으로 가져와 다시 경험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쁜 컨디셔닝은 긍정적인 기억을 캐내 마음이 그 감정으로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스즈키 박사는 후각을 이용해서 기억을 불러오는 것이 비결이라고 귀띔한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냄새 말이다. 그녀가 요가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었다. 수업 자체로도 기운이 솟아났지만 가장 좋았던 순간은 강사가 라벤더 에센스를 손에 바르고 그녀의 목을 마사지해 준 것이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향기가 너무도 강렬하게 새겨졌다. 지금도 스즈키 박사는 작은 병에 든 라벤더 에센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활기를 북돋을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사용한다. 기쁨의 상태로 들어가서 부정적인 감정을 물리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당신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즐거운 기억을 떠올려서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 물리쳐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의견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잠재우거나 스스로 더 나은 질문을 던져서 부정적인 사이클에서 빠져나오거나 기쁜 컨디셔닝으로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을 멈춰야 한다.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남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딴 길로 새지 마라. 팁, 위대함을 위한 연습 과제. 이 섹션의 끝부분에서 위대함으로 가는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행동을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두려움 바꾸기 도구 키트를 제공하겠다. 우선 지금은 간단한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고군분투하는가? 그 두려움이 의미 있는 사명을 진심으로 추구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었는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에 적어보자.